그는 한국을 깔봤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자본으로 한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고 한국의 경제는 결국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확신했죠. 그가 본 한국은 중국에서 상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글로벌 최강, 방위산업 유럽까지 휩쓴 차세대 강국, 경제력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도 살아남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현실을,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절대 넘볼 수 없다는 운명을.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봤자 기다리는 것은 감시와 숙청뿐. 그는 결국 한국에서 배운 진실을 숨긴 채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제 두 번 다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성공했다기보다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죠. 저는 40대 초반 중국에서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 지금은 꽤 큰 자산을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저는 한국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요? 싸구려 아이돌, 김치, 그리고 미국의 빌부터 사는 작은 나라. 그 정도였죠. 한국인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던 나라 아닙니까? 고구려, 조선, 다 중국이 허락해서 존재했던 거라고 배웠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제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제주도가 사실상 중국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한국인들이 짜증을 내든 말든 결국 중국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더 깊이 파보려고 했어요. 듣기로는 송도, 인천, 제주 같은 지역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망하다고 하더군요. 한국 경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한국 기업들 힘들었다던데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을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같은 중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마음껏 매입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헛웃음이 나왔죠. 뭐, 결국 돈이면 다 되는 나라 아냐? 하지만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이 감히 중국 자본을 견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는데 예전 같지 않더군요. 한국 정부가 투자임 인제 조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중국인들의 투자가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됐어요.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논조가 강해지고 있더군요. 과거에는 중국 자본이 한국 땅을 마음껏 집어삼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예상보다 단단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이동해 강남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라는데 투자만 잘하면 금방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겠더군요. 외국인은 서울 부동산 투자로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중국인은 제주도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건 제주도 얘기고요. 서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해졌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뭐야, 한국이 감히 중국인을 경계해. 저는 돈을 쓸어 온 투자자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저 같은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닌가요? 돈을 더 주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에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뒷돈을 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한국은 이게 안 먹힌다고. 서울이 어렵다면 송도나 인천으로 가볼까 싶었어요. 인천은 중국과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투자하기 쉽겠지 싶었죠. 송도는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라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예상과는 다른 장벽이 있더군요. 송도도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라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중국 자본을 경계하면서 심사를 빡빡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 자본을 유심히 보고 있어서 돈만 있다고 비자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덧붙였어요.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제주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정부가 더 신중해졌어요. 예전에는 투자이민제 덕분에 쉽게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제는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쉽지 않을 겁니다. 며칠 동안 서울과 인천을 돌아다녀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 자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어느 날 투자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인 투자자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부동산을 오래 해온 사람 같았죠. 중국 자본이 한국에서 예전처럼 쉽게 투자하기 힘들어진 이유가 뭐죠? 저는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상대방은 피식 웃으며 답하더군요.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한국 부동산을 장악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쉽게 받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바보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그런데 몇 년 후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싹 빠져나갔죠. 한국 땅을 장악하는 척하다가 결국 이득만 보고 빠져나간 거예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알아보니 제주도 녹지그룹 사건도 그랬어요. 2012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대형 헬스케어 타운을 건설했지만 2017년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고 떠나버렸죠. 그래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야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건 중국에서나 통하는 논리죠. 한국은 이제 중국 자본이 아니라 미국, 유럽 투자자들을 더 원해요. 솔직히 중국이 한국 경제를 장악할 거라는 건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5억 원만 투자하면 제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만 거주 비자가 나와요. 게다가 부동산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서울, 부산, 송도 같은 지역의 경우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도 별 제재가 없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철저히 추적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점점 중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기업이 한국 부동산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중국 자본의 허점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송도나 인천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망하다고 알려진 지역조차 이제는 중국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처럼 뇌물이나 정치적 로비로 쉽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돈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국 경제는 결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도 결국 중국 시장이 없으면 망한다. 한국 기술력, 결국 중국이 앞서 있다. 저는 이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압도적이고 한국은 결국 우리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믿었죠. 그래서 한국을 떠올리면 조립공장, 중국이 밀어붙이면 흔들리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머물며 경제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중국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분명 중국에서는 한국이 우리 덕에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정작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중국에 덜 의존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군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중국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대국이다. 한국 따위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뉴스는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미국과 유럽이 한국 방산 기술을 인정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왔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조립국 정도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투자자 모임에 갔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조선족을 이용해 특정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입니까? 당연하죠. 중국 공산당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걸 다 알면서도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엔 한국이 중국 자본을 경계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려는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는 그걸 막으려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뒤 서울 강남의 한 중국인 전용 라운지에서 열린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부유한 중국 투자자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모여 있었죠.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분위기 안 좋지 않나? 한국 정부가 자꾸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그러게.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 뭔가 좀 다르다니까. 저는 조용히 들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한국 정부가 우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걸 막으려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너희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해주지. 한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산당의 그림자가 퍼져 있었어. 중국 정부가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과 조선족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그야 당연하지.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관리한다던데. 그래.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가 이걸 눈치채고 대응하기 시작한 거야. 중국 유학생들, 심지어 투자자들까지도 감시하고 있다는 거지. 저는 그동안 투자자 입장에서만 한국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인 집단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접 그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유학생 모임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한 한국인 지인이 말하길,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중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시위에 참여하죠? 그게 문제야. 중국 공산당이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지인은 제게 몇 개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전부 중국인이야? 그렇지.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중국 공산당 지령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아니,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영상을 본 후 저는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시위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위대 중에 유난히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한 시위자가 갑자기 한국 노래를 틀기 시작했어요. 처음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 그저 한국의 민중가요 같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노래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곡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금지곡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재생될 수 있는 노래, 하지만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노래. 그제야 저는 한국을 너무 쉽게 보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친한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국이 벌이는 초안전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을 흔들려 했던 중국의 시도는 이미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초안전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군사전쟁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정보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무제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조용한 침략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고 서울에서는 아예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여 첨단 기술 개발을 강화하며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죠. 중국이 해외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직접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경계하는 정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본 진실들을 조심스럽게 중국의 지인들에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단 2글자가 적힌 메시지를 보고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보고하라. 중국 대사관에서 온 문자였어요. 별다른 설명도 없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뭘 했는지 설명해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중국 정부는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끄고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어요. 중국 대사관 감시 시스템.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전 세계 중국 대사관은 해외 중국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중국 국적자들은 대사관에 등록해야 하며 일부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공산당이 지시하면 해외에서도 중국인들은 움직여야 한다. 나는 감시 대상이 된 건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래 거주한 한 중국인 사업가를 찾아갔어요. 그는 조용히 술을 마시다 말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넌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왜요? 너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 만났지? 한국에서 뭘 많이 보고 다녔지?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한때 중국에서 온 투자자였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 대사관에서 내게 보고하라는 연락이 오더군. 그래서요? 그래서 갔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는 손을 비비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국에서 뭘 보고 들었는지 세세하게 조사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위해 작은 일들을 도와주라는 제안까지 하더군.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거절했지. 그랬더니 중국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될 거라며 은근히 협박하더군.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있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난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 이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남아도 중국 대사관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가려면 중국 여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중국 여권을 포기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중국으로 돌아가야 미국으로 가는 합법적인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보고해야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절대 한국이 강하다는 사실을 직접 말하면 안 됐어요. 한국 시장은 투자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졌고 중국 자본이 더 이상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만 말하려 했어요. 보고가 끝난 뒤 저는 투자자 네트워크 사람들과 만났어요.
이들은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투자할 거면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 자본이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니까요. 저는 단순한 투자 조언처럼 보이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 중국이 한국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한 거죠. 이제 남은 건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최대한 조용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중국 공안이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는 걸 눈치채게 해선 안 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출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절차를 마치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마침내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권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애써 감추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그러나 심사관은 무전을 마친 뒤 제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설마 내 이름이 감시 리스트에 오른 걸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많아 보였고 멀리서 공안 몇 명이 이쪽을 힐끔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움직이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뿐이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하며 지루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걸린 걸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그때 심사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제 여권을 내밀며 말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탑승하십시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표정을 바꿀 수는 없었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받아들고 최대한 침착한 걸음으로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고 안전벨트를 맸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주 조용히 길고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땅에 착륙했어요. 중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몰랐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손에 땀이 났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공기, 익숙하지 않은 풍경, 그리고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공간. 저는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어요. 중국 대사관 감시망, 망명후 신변 보호, 미국에서 살아남기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인터넷 기록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제 행동을 보고하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유학생도 아니고 망명을 신청한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성공한 투자자였고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죠. 중국에 있을 때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산을 해외로 분산시켰어요. 한국에서도 일부 자금을 정리해 미국으로 옮겨놓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돈을 빼돌린 사람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제가 자산을 해외로 옮긴 걸 중국이 모를 리 없어요. 한국에서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거짓이었는지 깨달았고 중국이 한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제 생각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이 저의 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금싸라기 땅, 가장 비싸고 중심적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땅들이 한국의 소유라고 합니다. 도쿄 중심부 미나토구, 땅값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이 지역에 태극기가 당당히 휘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본 정부조차 쉽게 인정하기 꺼려했던 충격적인 사실. 한국인들이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낸 역사적인 성취. 그 중심에는 바로 일본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제일동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의 한복판에 한국의 이름을 새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 제이콥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에서 일하는 국제특파원으로 현재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저에게 생소한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거리가 깔끔하며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쿄의 복잡한 거리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모테산도 근처에서 새로운 카페를 찾으려고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걸음을 멈추게 하는 깃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건물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였습니다. 이곳이 한국 대사관인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태극기가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끌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대사관이 위치한 장소였어요. 이곳은 도쿄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속하는 미나토구,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지역이었으니까요.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한국 대사관이 있을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일본어가 능숙하진 않지만 근처에 있던 일본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건물이 한국 대사관인가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질문했죠. 근데 저렇게 비싼 곳에 위치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은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일본인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건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자리 잡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파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특권이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관련된 기사를 찾아 읽으며 몇몇 일본인 기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이라는 키워드는 많았지만 이 부지가 어떻게 한국 정부 소유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한국 출신 기자와의 만남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도쿄 대사관의 땅 말인가요? 그건 제일동포 한국인들이 기부한 거예요. 기자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기부요? 무슨 기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제일동포라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돈으로 도쿄 중심부의 땅을 사서 한국 정부에 기증한 거예요. 꽤 오래된 일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정착한 한국인들이 비싼 땅을 사서 기증했다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도쿄 대사관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는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많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곳에 깃든 애국심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제일동포들의 역사와 그들이 이 땅에서 겪어온 고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많은 제일동포들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오거나 대규모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한 분들이에요. 당시에는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에 온 그들의 시작은 대부분 고난이었어요. 생계를 위해 건너온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고난을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다는 겁니다. 강제징용이나 전쟁의 여파로 억지로 타국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라니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렇게 끌려와서 차별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지가 어떻게 기증된 거죠? 제가 물었어요. 대표적인 사례는 서가포라는 분이에요. 그는 1962년에 도쿄 중심부의 땅을 한국 정부에 기증했죠. 그분은 정말 깊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땅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큰 재산이었을 겁니다. 서가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은 거잖아요. 게다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 일본 전역에서 제1동포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대한민국 정부의 부지를 기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도 일본에서 힘들게 살았을 텐데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조국이 그만큼 소중했던 거겠죠. 자신들이 아무리 일본에 살아도 그들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당시의 제1동포들은 스스로를 민족의 대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한국을 더 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민족의 대표,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민족의 일부로 정의했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 아닐까요? 취재를 이어가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제1동포 단체가 오사카에서 대규모 모금 운동을 벌여 오사카 내에서도 가장 비싼 부지를 사서 한국 정부에 기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그곳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또 물었죠. 그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일본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기부는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기자로서 이 역사적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강렬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알기 위해 직접 그들과 대화할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만난 한국계 일본 기자의 도움으로 제1동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순철 씨였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2세 제1동포였어요. 이순철 씨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외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고 했죠.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가 조국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주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제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어릴 적에는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순철 씨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끌려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본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결국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이순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 친구들한테 매일 놀림을 받았어요. 조센진이라고 부르면서 왜 일본에 사느냐고 소리치던 애들도 있었어요. 그는 차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제1동포가 일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들에게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어떤 이들은 국적 때문에 주택 임대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제1동포들은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을 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먹고 살았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도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는 제1동포들이 땅을 기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모아
한국 정부의 땅을 기증했어요. 그 중에는 자신이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국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순철 씨는 손에 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 표정에서 묘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은 오사카에서 땅을 기부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던 때 찍은 거예요. 제 부모님도 여기 계시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겪은 차별을 생각하면 일본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우리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싶었어요. 우리의 자손에게도 그걸 물려주고 싶었고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강렬한 힘을 줄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또 다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 일본 우익들이 조선학교를 겨냥해 학생들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조선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 조선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지금은 더 큰 꿈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차별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애국심에 압도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조국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렇게도 강렬했다니요. 이순철 씨와의 인터뷰 이후 저는 제1동포들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차별받는 피해자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과 애국심을 탐구하고 싶었어요. 이순철 씨가 말한 조선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선학교는 제1동포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세운 학교였습니다. 일본 땅에서 한국의 언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며 자신들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조선학교가 어떤 차별을 받아왔는지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 외곽에 위치한 한 조선학교를 방문한 날, 저는 학교 입구에서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조용히 학교를 소개하며 일본에서 조선학교가 겪어온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줬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쉽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교장이 건물 안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의 모든 학교가 지원받는 혜택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학교들조차 대부분 혜택을 받지만 조선학교만 제외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민족교육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극기를 그리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손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교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학교 교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 우익단체들이 따라오며 괴롭혔습니다. 어떤 학생은 칼로 교복을 찢기까지 했죠. 그 이후로는 교복을 학교에서만 입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다니요. 그러나 교장은 오히려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 역사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앞으로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칠 겁니다. 그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몇 년 전 조선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한 명이 일본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자신이 조선학교 출신임을 밝혔어요. 그리고 학업 성적으로 모든 차별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성공하면 우리 학교를 더 널리 알릴게요. 교장의 말을 듣고 저는 아이들이 공부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전사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둘러보며 저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장은 그 사진을 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들 중 일부는 끝내 차별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교의 역사이자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부심입니다. 조선학교를 방문한 이후 저는 제1동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조국을 기억하기 위해 세대를 초월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노력의 진정한 깊이를 알게 된 건 한 제1동포 모임에 초대를 받고 난 뒤였습니다. 오사카의 작은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3, 4, 5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각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넘어오셨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경상도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함경남도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북쪽에서 이곳까지 오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고향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향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향은 우리 정체성의 근본이죠. 그걸 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국이 제게 특별한 의미를 준 적은 없었어요. 그저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해왔다는 점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모임은 점점 더 따뜻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손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이번에 한국에 다녀와서 아주 신이 났답니다. 할머니, 서울은 정말 멋있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들의 자긍심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일본이라는 환경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 후로 저는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마지막에는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들의 고향 이름과 그곳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향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향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고향 이야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곳을 상상만 할 수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지도 못한 고향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니요.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1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는 이 노력은 인간 본연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은 어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사회는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허락했을까?
그들의 삶은 과거보다 나아졌을까? 다음 날, 저는 한 제일동포 3세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진수, 일본 이름은 이사무라고 했어요.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도쿄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면서도 한국어를 전혀 잊지 않았다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진수 씨는 말했습니다. 특히 한류가 일본에 퍼지면서 제일동포들이 겪는 차별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한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즉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거리에서 들리는 한국 노래가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제일동포들은 일본에서 항상 숨죽이며 살아야 했어요. 한국 출신임을 드러내는 것은 곧 차별을 의미했죠. 요즘 일본에서 BTS와 블랙핑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회사 팀장도 BTS의 노래를 듣고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저는 그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거리에서는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와 한류 관련 상품들이 쉽게 눈에 띄었어요. 진수 씨는 한류가 문화적 열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동포들의 자긍심을 다시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힘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너는 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한국 이름을 멋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BTS와 블랙핑크 덕분인지 이제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차별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한국 출신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이름이 이진수라는 걸 알면 다들 놀라워하면서도 흥미를 보여요. 과거의 부정적인 시선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류는 일본 내 한국인의 이미지를 크게 바꿔놓았고 특히 제일동포들에게도 자긍심을 다시 찾아줬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얼마 전 그의 여동생이 고등학교에서 더 글로리라는 한국 드라마를 친구들과 함께 시청했는데 그 드라마가 학교 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며 일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동생이 직접 한국어 문장을 가르쳐 줬다더라고요. 이런 일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솔직히 조선학교를 다니지 않은 3세, 4세 제일동포들은 한국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졌어요. 하지만 BTS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많은 젊은 제일동포들이 다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그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친구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 친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고 그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며 스스로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조국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애국심이 가능한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제일동포 1세 어르신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사카 외곽의 한 작은 찻집에서 만난 어르신, 이름은 김현수 씨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표정에는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그는 1940년대 말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온 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4.3 사건 때 마을이 불타고 많은 이웃들이 목숨을 잃었죠.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에서 시작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와서도
여전히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차별은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는 한국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말끝에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한 가지 신념을 들려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땅을 기증한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에게 그 땅은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아무리 차별받고 소외되어도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김현수 씨는 자신도 그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돈이 거의 없었지만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모아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를 골아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조국의 깃발을 세우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배고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국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은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떠도는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제1동포들이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분들도 많았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독립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모두 조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도쿄 대사관 부지 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당시 제1동포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도쿄 중심부의 땅을 구매했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고 했죠. 그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단합을 목격하며 얼마나 감격했는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땅에서 독립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죠. 김현수 씨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도쿄 대사관 앞에서 처음 태극기를 보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한국의 상징적인 깃발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너무도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국기가 아니라 제1동포들의 희생과 애국심,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 아래 서서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의 고난, 차별 속에서도 지켜낸 자긍심, 그리고 일본 땅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제1동포들의 희생까지. 그 모든 것이 이 깃발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한참 동안 자료를 뒤지던 중 우연히 일본 내 태극기에 얽힌 또 다른 에피소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도쿄의 한 한국 대사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손상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제1동포가 자비로 새로운 태극기를 기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면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이 짧은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들은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면서도 자신의 조국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도쿄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높이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제1동포들이 이 깃발에 담았던 의미를 상상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국가와의 연결고리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1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걸어온 모든 시간을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제1동포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태극기에 담은 이야기를 알린다면 이들이 겪었던 고난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을 누군가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사를 통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단지 역사로 남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